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호입니다. 대구의 2월은 국채보상운동, 3월은 독립만세운동의 들불처럼 일어난 달입니다. 운동의 절반은 여성이 담당했습니다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은 독립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역할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새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보수혁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과 대구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일선 대구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자, 해마다 2월, 3월 특히 대구 시민들은 자긍심을 많이 가져도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시민주간이 있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이제 110여 년 전 2월에는 국제보상운동, 또 3월에는 이제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대구의 3.1운동은 3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운동에는 이제 여성들이 전면적으로 운동 전면에 등장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만, 근데 공교롭게도 이 3월 8일이라는 이 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 3월 8일은 세계 여성에게도 또 우리 대구 여성에게도 네. 여성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네. 1908년 3월 8일 네. 뉴욕에서는 러커스 광장에서 15,000명 되는 그 여성 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네. 시위를 벌였고 네. 거기서 이제 빵과 장미를 이제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빵은 생존권, 그리고 장미는 인간답게 살 권리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가 됐고요. 네. 거기서 또 한 11년 뒤에 1919년 3월 8일에 이제 우리 대구에 오면은 드디어 이제 3.8 만세운동 때 네. 신명 여학교 학생들 전교생 50명과 네. 교사 졸업생들이 다 네. 모여가지고 그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3월 8일이 여성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좀 다른 그거지만 의미가 있는 거는 아까 국제보상운동 말씀을 하셨는데 네. 1907년 3월 8일에 대한매일신보에 네. 경고와 부인 동포라라는 취지문 하나가 실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거기에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엔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제보상운동에 이제 여러 부인들이 뜻있는 부인들이 네. 참여를 같이 하자라고 이제 청유하는 그런 취지문 하나가 실리는데요. 그게 2월 28일 날 열렸지만 네. 취지문은 작성이 됐지만 네. 보도된 게 3월 8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3월 8일은 대구 여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네. 날이다. 그런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명 여학교, 네. 대구 지역 최초의 여학교죠. 네. 네, 오늘은 이 독립운동과 대구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데요. 이 대구 여성과 또 신명여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대구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뉴스 시간에 방송을 했습니다만 양관희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영화 밀정의 실제 주인공인 현계옥은 대구에서 태어나 요리집에서 일합니다. 우연히 손님으로 온 독립운동가를 만나 삶이 바뀝니다. 현계옥은 의열단원으로 항일 무장투쟁에 나섭니다. 현계옥을 비롯한 많은 대구 여성들은 지역 독립운동사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과 평양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소식이 대구에도 퍼질 즈음 신명 여학교 출신 교사인 임봉선과 이선혜는 3.1운동에서 여성의 활약상을 전해 듣고 재학생들을 독려합니다. 신명 여학교 학생들은 만세운동을 앞두고 치마와 조끼를 이어붙인 옷을 준비합니다. 만세를 외칠 때 불편하지 않고 일본군 모욕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깨요리 치마는 원래 이화학당에서 선교사들이 체육 활동을 할 때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는데요.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만세운동을 맺혔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8일 일본의 감시가 삼엄한 가운데 신명 여학교 학생들은 이곳 청라 언덕길을 통해 몰래 숨어 만세운동이 시작된 서문시장까지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신명 여학교 학생은 약 20여 명. 운동을 주도한 임봉선은 징역 1년형을 받습니다. 임봉선은 옥고 후유증으로 1923년 26살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옷이 찢겨지고 또 피멍이 들도록 맞으면서 체포되어져 가지고 일본 경찰에 의해서
1년 징역을 살고 나온 현재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어져 있습니다. 신명여학교 출신 독립유공자는 4명입니다. 신명여학교의 만세운동은 국권 회복과 여권 신장을 꾀한 대한애국부인회와 조선여자기독청년회로 계승됩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문 안에만 존재했던 여성들이 3.1 운동을 통해 주체적인,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라언덕 기념비에는 대구 독립유공자 34인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여성은 없습니다. 지역 독립운동사에서 빠질 수 없는 여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정 대표님 인터뷰도 나오네요. 아, 네. 놀랐어요. 네, 임봉선, 이선의 두 분 선생님, 이제 이분들이 전교생을 동원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네, 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네. 아까 리포팅에서도 잘 설명이 됐는데요. 네. 그 이선애와 임봉선은 네. 그때 나이가 22. 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빛나는 청춘의 네, 예, 그리고 그렇죠. 네. 임봉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로 임용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였고요. 네. 굉장히 초임 교사였고. 네. 근데 이 임봉선이 평양하고 이제 서울에서 3.1 네. 운동을 했을 때 네. 여성들이 많이 나가서 활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신명여학교 학생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네. 그 이제 학생들을 이끌어서 이제 네. 그 참여시키게 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실제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안 해봤던 거고 네.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어떤 네. 뭐 당연히 뭐 체포가 되거나 심지어 어떤 학생은 유서를 써놓고 나가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빨래터에 간다고 혹시 위장을 해야 되니까 네. 머리에다 흰 수건을 쓰고 빨래터에 네. 간다고 네. 헌옷가지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네. 그렇게 나가서 이제 대야는 버리고 그걸 그 참여하고 그랬던 그 기지도 발휘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 신명여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적으로는 굉장히 작잖아요. 수백 네. 명의 남학생들이 있었는데 네. 뭐 개성학교나 대구고보나 네. 그렇게 많은 학생들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50명 네.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그 뭐 회고록이나 이런 걸 보면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쳤다. 그리고 태극기를 밤새 준비하고 네. 의복도 준비하고 그랬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임봉선하고 이선에는 그날 이제 그 체포가 돼서요. 네. 학생들도 많이 체포가 됐지만 이제 네.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다 훈방이 됐는데 네. 이선애하고 그 임봉선 같은 경우는 각각 징역 6개월, 네. 그다음에 1년 이렇게 네.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고 네. 안타깝게도 임봉선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옥고를 치고 나온 후에 후유증으로 26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참 근대 여명기인데요. 나이도 어린데 네, 네. 그 머릿속에는 굉장히 선진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신명여학교의 역할이나 그런 걸 굉장히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의의를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신명여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도 네. 각 뭐 해외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네. 진취적이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또 네. 여성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네. 살았거든요. 그래서 네. 신명여학교가 이런 근대 교육을 통해서 계몽 의식을 많이 네. 교육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힘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여명기예요. 아까 리포트에서 보면은 그 태극기뿐만 아니라 어깨 허리치마. 네네. 근데 이게 이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참 의미 있는 사실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어깨 허리치마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네. 남자분들은 이게 안 떠올라지셔요. 안 네, 입어보는 네. 거니까 예전에 치마는 네모나게 치마가 있으면 네. 끝만 이렇게 달아서 입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어깨허리 치마라는 거는 그 네모난 치마 밑에다가 위에 조끼를 달아서 네. 이게 이렇게 벗겨지거나 네. 달릴 때 뒤에가 이렇게 벌어지거나 네. 하지 않도록 네. 만든 치마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치마를 준비하라고 했던 거는 이제 3.8 그 만세운동 때 이제 가면 뛰어다니거나 네. 아니면 또 체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체포가 됐을 때 어떤 악형을 당할지 모르니 반드시 어깨 허리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나가라 이런 그 당부를 선배들이 네. 했다고 그래요. 그런 네. 내용들이 김학진 그때 당시에 신명여학교 1학년 네. 나이가 14살
그 할머니가 돼서 회고록을 쓰시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어깨 허리 치마가 이제 그때 식명여학교 학생들한테 보급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그러면 19년에 그 이제 쫓겨허리가 그러니까 어깨허리가 치마가 이제 개발이 됐는가라고 이제 누가 물어보시던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아까 리포팅에 잠시 나왔는데 한 1910년, 11년 이때쯤에 이화학당에서 네. 그 선생님으로 있었던 그 선교사 분들이 네. 체육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제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허리 치마를 디자인해서 고안해서 이제 보급을 했는데 심리적인 저항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전체 학생들한테 보급되는데 3개월 이상 걸렸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가 만들어준 주신 치마가 이게 망쳐진다고 울기도 했다 그러고. 근데 어쨌거나 복식사 쪽으로 보면 그때 그 3.1 운동을 거치면서 이 어깨 허리 치마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한 역사들이 전부 복원돼야지 진정한 완성된 역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현계옥이라는 네. 이런 존재, 네. 기생 출신이지만 이 현계옥 선생의 활약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여성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존재예요. 네. 왜냐하면 그냥 그 독립운동할 때 뭐 독립자금을 운반한다거나 뭐 이렇게 조달하거나 뭐 후원하거나 이런 역할은 하지만 무장을 해서 항일 독립 무장 독립운동을 한 사람 사례는 남자인 여사나 이 그 현계옥 정도가 있거든요. 의열단. 네, 의열단으로. 그러니까 저기 그 영화에도 저희 밀정의 주인공으로도 나왔는데 김원봉한테서 그 폭탄 제조술, 그다음에 뭐 그때는 육혈포라고 구멍 6개에 나오는 그 총을 넣는 육혈포를 그러니까 쏘는 방법 그런 것도 배웠고요.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잠시 나오지만은 뭐 이렇게 일경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검문을 하려고 하면 모르는 서양인 옆에 가서 부부인 채 그러니까 말을 걸어서 이제 영어나 뭐 이렇게 했겠죠. 말을 걸어서 서양인하고 같이 부부인 행세를 하고 그런 기지도 발휘를 했다 하고요. 현계옥은 원래는 달성 출신의 기생이었습니다. 굉장히 당대의 명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야금이나 춤이나 이런 거는 대적할 리가 없을 정도로 명기였다고 하는데 이 현계옥이 그 독립운동에 이제 헌신하게 된 이유가 그 현진건, 빈청, 운수 좋은 날 쓰신 소설가 현진건의 현정건을 만나면서 연인이 되면서부터이거든요. 근데 이 현정건은 독립운동하고 한다고 바람처럼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현정건 따라서 서울로 한남건번으로 옮겨가지고도 있었는데 그 현계옥을 놔두고 본인은 이제 만주로도 가고 뭐 상해로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기다리기만 하다가 하루는 서울에 이제 현정건이 잠입을 해서 이제 독립자금을 그 이제 구하려고 왔는데 자기한테도 비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계옥이 그 사실을 알고 나를 한 사람의 애인이나 여인으로 보지 말고 동지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독립운동에 헌신하겠다는 것을 결심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현진건을 따라서 상해 쪽으로 가서 의열단이 그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무장 독립 투쟁을 하게 되고 한 30살쯤에 이제 현정건이 옥고를 치고 나와서 이제 후유증을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현계옥은 시베리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의 공산대학을 졸업했다는 기록이 잠깐 나오고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게 제가 여기 현계옥을 생각하면 약간 그런 게 현정건은 그래서 건국훈장을 받거든요. 나중에 추서가 되는데 그 못지않게 진짜 열렬 문장 독립운동을 했던 현계옥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현계옥에 대한 이런 공적도 이제 알려지고 그다음에 그런 건국훈장이라든지 이런 포상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뭐 사회주의 계열로 그렇게 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다면은. 근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그런 인정을 해주는 그런 유공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에서 그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화 운동인데요. 여기에는 그
이 운동이 네.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네. 마치 들불처럼 이것도 네, 퍼지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염농산 선생이라고 네. 있습니다. 기생앵무로도 네. 알려져 네. 있는. 네. 근데 이분이 이 국채보상운동에 그 100원을 네. 이제 기부를 했죠. 당시 하면서 집안책 가격이라고. 네. 해요. 그 운동도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참여도 확산을 시킨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네. 네, 이분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네. 기생 염농산 앵무를 한 사람의 그런 뭐 그 행적을 이렇게 보면요. 네. 그냥 기생으로서만 그 정체성을 보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집안채 가격을 이제 4번째로 이제 의연을 했을 뿐만 네. 아니라 네. 그렇게 함으로써 남성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여성도 기생도 이렇게 큰 돈을 내놓는데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요. 또 이런 데 자극을 받아서 그 대구의 이제 기생 건번에서 네. 14명이 집단적으로 의연금을 내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진주의 부용이라든지 뭐 평양의 기생들이 잇따라서 이제 기생들도 함께 네. 그런 그 국제보상 운동에 참여하는 네.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 4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네. 뭐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네. 제국신문, 그다음에 만세신보 이렇게 네. 4군데 신문을 이제 4대 신문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 어떤 그 연구자가 다 카운트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여성이 그 국제보상 운동에 참여한 여성이 몇 명인가를 봤더니 네. 1,821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10명 중 1명, 10.3%가 기생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생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국제보상 운동에 이렇게 성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 100원 이상 낸 사람은 0.3%에 불과해요. 네. 그 정도 큰 돈은 진짜 소수만이 냈고 그 1원 미만의 돈을 낸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소규모로 이제 그 의원을 하고 할 때 이 앵무가 했던 행동들은 네. 굉장히 큰 울림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생의 참여가 컸던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독립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고 한 몇 또 가지 돈도 좀 있었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었을 이유가 것 같네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독립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편한테 돈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자기가 이제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생들이다 보니 남성들하고 교류를 할 때 네. 아무래도 독립운동가라든지 네. 그 시대에서는 성곽자들을 주로 만나서 네. 민족 담론을 좀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먼저 깨일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공부를 또 많이 네, 했고요. 많이 했고요. 네. 네. 이 정경주 여사를 비롯한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 국제보상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설명을 그, 좀 해주십시오. 네,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는 근대적 여성 운동 조직의 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제보상 운동도 그렇지만은 국제보상 운동에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가 나오기 전에는 각자 이소사, 뭐 네. 김소사 아니면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네. 의원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네네, 참여했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네. 이제 남일동 이 폐물폐지 부인회가 나오면서 취지문에 아예 그런 식으로 누가 얼마를 냈고 네. 왜 내며 네. 이런 취지문이 나왔잖아요. 아까 네. 3월 8일 날 실렸다고 했던.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네. 국제보상 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여성 근대적인 여성 이제 운동 조직의 효시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제보상 운동의 방법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제보상 운동의 서상돈이나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담배 피지 않는 여성은 제외하고 남자들이 3개월 동안 네. 단련을 하면 이렇게 네.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취지문에도 나오지만 왜 여성은 제외한다고 하느냐. 왜 여성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남녀가 다르지 않고 여성을 제외한다고 하니 우리는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네. 일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뜻있는 부인들이 이제 몸에 지닌 거는 폐물들이 있으니 네. 이 폐물들을 폐지가 잘못 생각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폐지 줍는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하지 않고 네. 폐지하고 그래서 폐물을 하지 않고 그거를 의연해서 네. 돈을 내놓자 이렇게 이제 방법을 제시하고요. 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 남일동 부인회가 이제 결성이 되고 나서 30개 정도가 전국적으로 이제 조직이 돼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그 폐물을 내놓는 폐물 폐지
국회의원형도 있었지만 쌀을 이제 좀 모으고 줄이고 반찬을 줄이고 하는 네. 감리감찬현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새로운 운동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그 어머니 뭐 이렇게 삼종지도에 네. 그러니까 규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랬던 여성들이 우리도 남녀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 각성하는 자각하는 계기를 이루었다는 네. 거에서 네. 남녀 동권 의식이 이제 이렇게 반로를 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3.1 운동이나 국제보상운동을 잘 들여다보면 여성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 밖에 다른 여성 운동가들이 많았죠. 네, 두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희경하고 정칠성인데요. 네. 이희경은 하와이로 사진 신부로 건너가게 돼서 해외에서 네.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입니다. 네. 그 하와이 사진 신부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로 그 농장 사탕수수 농장에 네. 남성들하고 아니면은 뭐 가장이 이제 가족들을 인솔해서 네. 같이 그 이제 해외 노동자로 이민을 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905년 정도에 일제가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이민을 금지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건너가 있던 그 남자분들이 다 노총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신부를 못 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멀리 있으니까 이제 사진만 하나 사진을 보고 보냈죠. 네. 그 사진을 가지고 신랑을 찾아가는 그 이제 네. 결혼하러 가는 네. 게 하와이로 가는 사진 신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건너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희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실제 자기가 사진 신부가 아니었고 언니한테 그 권유가 들어와요. 이제 사진 네. 신부로 가겠느냐 했는데 네. 언니는 약간 소극적이라서 안 가겠다 했고 네. 이희경은 자기가 가겠다고 나서 갖고 가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이희경이 아까 말했던 신명여학교 1회 졸업생이거든요. 네. 본명은 이금래였는데 이 이희경은 이제 미국에 가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걸 목적이라기보다는 공부를 더 하겠다는 욕심으로 네. 이제 그 사진 신부를 선택해서 하와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되게 운 좋게도 영양 출신의 그 권도인이라는 신랑을 만나서 네. 잘 이제 살고 권도인은 굉장히 그 영특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사업수완도 있었고 그래서 가구 회사를 차렸는데 네. 그게 대박을 치면서 굉장히 사업가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대한 부인 구제회라는 거를 네.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제회는 뭐냐면 독립자금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그 이제 그 임정이나 이런 데 보내주고 네. 그 다음에 독립 그 운동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되게 어렵게 살잖아요. 네. 그럼 그런 구호금도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네. 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그 굉장히 이제 그 진취적으로 네. 대표적인 그냥 내조하는 사업가에 내조하는 여성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네. 자신 스스로도 해외에서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칠성은 네. 기생이었어요. 네. 7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네. 기생의 수양딸로 들어가서 이제 네. 기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칠성도 굉장히 이제 명기로 이제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네. 손님도 많았고, 네. 근데 이 정칠성은 그 기생으로만 있었어도 굉장히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네. 3.1 운동을 거치면서 삶의 전환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네. 그 3.1 운동 후에 머리를 단발을 하고 일본을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심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름에 젖은 쪽진 머리를 탁 베어버리고 일약 민족주의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에 젖은 머리라는 거는 당시의 기생들이 동백기름 같은 걸로 이렇게 네. 말라가지고 네. 아주 정갈하게 머리를 쪽진 머리를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상징적으로 자르고 단발로 이제 그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네. 이듬해 돌아오게 되는데 여성 운동가, 사회 운동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근우회라든지 그 대구 여자 청년회 이런 걸 네. 조직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 해방 이후에는 조선부녀 총연맹 중앙위원으로 네. 활동하는 네. 등 좀 사회주의 계열로 가서 이제 친북적인 그런 활동을 네. 했고요. 네. 그 1947년에는 자진월북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 했던 네. 것들이 이제 그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정칠성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으로 해서 조명을 받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대체로 방금 대표님께서 여러 여성 운동가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독립운동하면은 남성의 이미지만 보통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 여성들의 독립운동 그 내용이 제대로 복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또 사회주의 계열로 갔다고 그래서 또 네, 덮어진 네.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남성 위주로 기록된 독립운동의 네. 역사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도 이제 실제 여성 독립운동가 그러면 유관순 하고는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좀 남자연 정도 그렇게 네. 떠올릴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3.1절 100주년 네. 그 기념을 해서 네. 333명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독립유공자를 전체를 계산을 해보니 15,513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중에 여성은 432명. 음. 그게 몇 퍼센트 정도냐면 2.8% 정도. 네.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네. 그 대구 경북의 여성을 보면 21명이고요. 네. 그나마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보면 7명 정도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공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또 그 발굴이나 기록 작업도 남성 위주로 기록이 네.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는 독립유공자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옥고를 3개월 이상 네. 치르거나 아니면 태형을 90대 네. 이상 맞았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유공자를 하는 것을 지난 정부까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여성들한테 불리하고 네. 또 숨어 있는 그 독립 유공자를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조금은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여성들의 행적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오히려 아까 그 심령여학교 김학진 여사님 그 회고록 얘기한 것처럼 네. 비공식적인 기록이지만 네. 그런 행적이 들어가 있는 서간문, 뭐 일기라든지 또 예전에 이제 농촌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가사 같은 것도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그런 가사집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폭넓게 찾아내서 그런 네. 것들을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네.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복원도 하고 기록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김동삼, 그러니까 만주벌의 호랑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 김동삼의 며느리 이해동 여사가 있습니다. 네. 그 이해동 여사가 만주에서 77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85세에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서 이제 그 영주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만주 생활 77년이라는 회고록을 쓰셔요. 네.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아버님, 그러니까 김동산 선생께서도 직업 혁명가로 네. 평생을 국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공을 세웠다면 그 속에는 시어머니의 그 목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지금까지 그 여성들이 독립운동가의 가족으로서 그냥 그 집안을 지키고 그다음에 만주로 건너간 분들 같으면 농촌은 그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하는 건 다 여성들이 했어요.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전면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을 지키고 또 뭐 그 독립자금을 모으고 네. 또 이제 고향에서 다시 솔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네. 막 수십 명이 되면 그걸 다 먹여 살리고 하는 것들은 여성들의 몫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내조의 차원으로 그냥 규명을 하고 그건 여성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으로 봐야 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여성들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 수십 년의 그 세월 동안 독립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인식하는 태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부부가 똑같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와서 집에서 이제 여성들이 밥을 차려서 같이 먹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조금씩 변하고 있고요. 그 임청각 종부, 3대 네. 종부 허은 여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허은 여사라 부르지 말고 허은 지사라고 부를 정도로 왜냐하면 유공자 표상을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도 아직도 내 귓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라는 회고록에 그 내용들을 너무 소상히 잘 적어놔서 네.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접한 그 독립운동사라든가 여성사, 근대사 이런 것들은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 여성의 역할이 복원되고 좀 보충돼야지 이게 완전한 역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네. 우리가 독립운동 그러면 3.1 만세운동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네. 있죠. 근데 그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쉬운 게 3.1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에 등장하는 몇몇 의거, 유명한 그거 말고는 네. 독립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광복하기까지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한 삶을, 한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헌신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수많은 이름 모를 알려지지 않은 그 여성들도 있었고 남성들도 네. 있었고 독립운동가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남성 독립운동가 뒤에는 여성 독립군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 편하게 나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꼭 총을 쏘지 않더라도 다른 그 뭐 이렇게 독립작을 모으고 지원하거나 아니면 의복을 빨래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남성이 그거 활동을 할 때 깜짝 검은 그 두루마기를 입는데 그 검은 네. 두루마기를 수십 벌을 꿰매서 장만해주는 네. 그런 역할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성의 역할로 한정시키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지 않는 네.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남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이 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대화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독립운동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발굴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장우영 대구 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새 당대표 그리고 새 최고위원들이 선출됐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예,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 3차례 정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2018년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제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네.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 3차례가 모두 좋은 이제 기회였는데 네. 이 타이밍을 살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서 보면 이렇게 미래를 지향하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은 정당이 있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건 아무래도 양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양당제에서 중요한 한 축이 지금 극우화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런 면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인물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황교안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인물의 관전 포인트를 보려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정치적인 역량을 보자면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생각 밖으로 역량이 강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분이 한국당에 입당한 지 한 달 반 만에 당 대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네. 특히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의 지위라 하면 굉장히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리더라기보다는 이제 참모로서의 역할인 네. 건데 이러한 평가를 불식시켜내고 지금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그 과정 또한 중요한데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분이 친박 프레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대구 경북 네. 이게 지역주의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활용을 했어요. 이런 네. 면에서는 좀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 네. 또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보수 정체성이 중도로 확장되기보다는 더 오른쪽으로 네. 옮겨져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할 수가 있겠죠. 뭐 극우라든가 우경화 우려도 좀 있었는데 최고위원 중에는 네. 그 우려의 중심에 섰던 분도 예. 선출됐었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게 과정상의 네. 문제인데요. 결과는 이미 나온 거고, 근데 과정이 이제 국민들에게 좀 호소력 있게 다가가고 감동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과정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명히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역사적인 인식을 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제 이번에 보면은 최고위원에 선출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선거의 규칙에 의한 것이지만 선거 규칙 자체가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당심 중심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마 선출되지 않았느냐 네. 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가셨던 분이고 또 김순례 의원은 이제 5.18 관련 발언으로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이고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윤재호 의원은 떨어졌지만 이제 안동의 김광림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됐는데 이분은 또 정책통이에요. 네.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전당대회가 있던 날이 네. 하노이에서 열렸던 네.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과 네. 그 회담이 있었던 날과 예. 그대로 이제 중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흥행이 되겠느냐. 예. 그래서 뭐 연기를 놓고서 또 이제 이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후보에서 사퇴를 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과연 흥행이 되었느냐. 네.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질문을 바꿔 말한다면 한국당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방향성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됐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도 이제 혼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이제 두 번째 열렸는데 그 부분이 한국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줬느냐? 영향을 줬겠죠. 그런데 그 영향의 크기가 과연 의미가 있을 정도였느냐? 즉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국당의 전당대회와 한국당의 혁신 이것들이 방해를 받았느냐? 이 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환경이 있다면 정상회담 의제 자체를 한국당의 전당대회 의제로 가져와서 후보들 간에 정말 열띠고 건실한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죠.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냥 이 한국당의 전통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가 공론화되었단 말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당 전당대회에 흥행거리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그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동북아 평화 문제를 소화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이제 보입니다만, 자 이제 황교안 새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동북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까 좀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관성의 법칙이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 한국당은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의 위치에 있죠. 야당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대북 문제나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집권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공론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존 통일 정책 혹은 평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들을 보면 이제 비핵 개방 3천이라든지 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안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안보 정책은 이제 통일 정책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 정책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통일 정책이 아니라 북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안보 정책이다. 그런데 사실상 제재를 위주로 하는 안보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고요.
제재, 그러니까 안보를 양립시키면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또 다른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면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당히 약하거나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분단 국가에서 평화나 통일 문제 이야기할 때 이제 독일의 경험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 보면 빌리 브란트 정부가 그 동방 정책을 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냉전 시대에 동독에 대해서 강한 안보 정책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동방 정책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안보와 통일 정책을 양립시킨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교훈인데 한국당의 역사 인식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해서 지금 한국당이 취해온 건 상호주의 정책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제재 중심의 사고만으로는 네. 좀 어렵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 망언을 했다고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 남북 경협까지 가게 되면은 과연 이 남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네. 여하에 이제 진화시킬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런 의문도 이제 드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지. 이 문제를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올해가. 100년 전에는 이 전국토에 태극기가 들불처럼 네. 그 태극기 물결이 이제 번졌습니다. 네. 지금도 일부 태극기 물결이 좀 있긴 있습니다.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만 소위 이제 태극기 부대의 존재가 최근에 많이 부각됐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 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제 네. 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 태극기 부대의 역할이 영향력이 네.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가 현재 네. 지금 우리가 어쨌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분출하는 게 한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당과 의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분출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태극기 부대가 한국당을 대한정당으로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국당을 대안으로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확인이 된 거고요. 다만 이 태극기 부대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도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의미 있고 확장성이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에 대한 문제는 더 성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일개 정당하고 어떤 이제 특정 지지 집단 간의 이제 연계 문제를 넘어서 좀 더 역사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우리가 시발점을 찾아가면 역사적 기원을 찾아가면 지금 20년 전 뭐 이전으로 가거든요. 네. 이게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 이제 소위 반공 반북 집회가 제도화가 되었고 이게 이제 그 지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맞불 집회로 불리다가 태극기 집회로 제도화가 됐단 말이죠.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는데 이게 또 뭡니까 참가자들을 보면 참가자들 중에는 물론 굉장히 정치적인 지향이 강한 액티비스트도 있지만 과거에 뭐 분단과 가난으로부터 조국을 구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제 소명 의식 그리고 일반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태극기 집회 지도부와 일반 참가자들을 동일시하는 특히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분리하는 사고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적폐를 청산하는 이제 일변도로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통합 지향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도 개발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그쪽에 인적 자원이냐 이런 좁은 안목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면도 있었어요.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지 않았습니까? 당내에서는 이제
이제 황교안 네네. 지금 신임 대표가 많이 없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심과 민심이 너무 네. 다르다.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겠느냐. 네. 그러니까는 당에서는 아무리 큰 세력을 얻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면은 그 당의 세력이 네. 전국화시킬 수 없고 확장성도 이제 작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비판에는 이제 태극기 부대의 영향력이 민심을 네.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맥락인데요. 네네. 네. 결국의 선거 결과는 네. 그런 이제 그 일련의 정치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경기의 규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규칙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네. 따라 다른데 이번 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선거인단 70%, 네.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예요. 일단 7대 3이니까 당심이 2배 넘게 반영되는 이런 구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정당들에서 선거를 보면 당 대표를 뽑는 선거와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는 좀 규칙이 다르게 진행이 돼요. 네. 당 대표는 지금처럼 뭐 7대 3 내지 5대 5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사실 지금 이 대선 후보를 뽑을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80% 90%뭐 심지어는 네. 완전 국민 경선 이렇게 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도 경기 규칙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이게 어쩌면 불필요한 가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였다면 오히려 태극기 네. 부대로 인해서 오세훈 후보가 좀 크게 이겼을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결과적으로 예.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네. 보수 혁신에 뭐 성공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뭐 그 한국당의 잔치가 엊그저께 끝났는데 뭐 이제 혹평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기대치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네. 어떤 보수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겠지만은 또 네. 이제 보수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도 있으니까 네. 이제 국민의 여론을 좀 중시하거나 네. 방향성은 많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정당 정치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뭐 정당이라는 곳이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니어서 네. 뭐 일국의 총리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오면 초선 네. 선거에서 되면 그냥 초선 의원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입법부라든지 정당의 네. 하나의 권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황교안 총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교안의 우산 아래에 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 지형을 지금 형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세력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느 쪽에 손을 먼저 내밀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론했던 정파하고 먼저 하겠느냐. 일단은 그래 집도끼부터 이제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대구 경북의 민심도 이제 상당히 일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지지 기반은 상당히 약하다. 네. 그래서 친박 프레임의 활용과 이쪽 이제 우리 지역 민심에 대한 호소 이러한 문제들 네. 때문에요. 당분간 이제 친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의에 좀 의존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네. 지역 정치를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이 이제 총선인데 네. 당 대표라는 이 지위는 네. 총선 그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네. 어쨌든 적지 않은 영향을 네. 이제 끼치고요. 네. 또 대구 경북 지역 정치에도 그만큼 영향을 이제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신진 정치인이지만 네. 그럼에도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요. 네.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와 지역주의 간의 공생관계는 네.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전환이 되어 왔거든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우리 앞에 있었던 촛불 집회 같은 경우도 그냥 대통령이 퇴임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의와 보수주의의 공생관계가 종결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보수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왜 콘텐츠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의존해서 그 민심을 마치 이제 그 숙주의 관계로 해서 나가는 이러한 경향인데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이것들이 지금 깨질 분위기가 도저히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될 소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천권 행사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과연 어느 우산 밑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황교안 우산 그 아래로 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그 한국당 내부에서 이제 이후에 당권 투쟁이라든지 정풍 운동이라든지 어떠한 정당 내부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무브먼트 캠페인 없이는 아마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 극우 보수로 오히려 확장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오세훈 후보의 득표력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섰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총선을 전후로 한 한국당의 생존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서 그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싸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협력과 경쟁이 모두 동반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우리 지역 내의 정당 구조가 일종의 세력 균형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세력 균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일단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유권자들이 우리를 선택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문제로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세력 균형 혹은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 정당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인데 사실 이러한 노력에서 민주당이나 하여튼 비한국당 그 이외의 정치 세력이 그 활동이 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보면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반사 이익을 좀 얻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그 올라선 지지율 1위로 올라섰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민주당도 같은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실수로부터 이제 반사 이익을 챙기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와 한국당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서 지금 이제 뭔가 민심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보수 혁신, 보수 개혁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 바른미래당 얘기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어떤 그 자기 정체성 확립,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새로운 당 대표를 뽑고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바른미래당도 분명히 어떤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3당이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사실 힘들죠. 그리고 3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연합정치, 그러니까 내각제 하에서 다른 정당하고 연립하는 형태로 집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뭔가 하면 보통 민주주의 사회가 양당제라고 가정을 하면 양당제 안에서 3당이 설 자리는 사실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면 양당이라 하면 보수, 진보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당이 이렇게 보면 경향적으로 중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중도하고 중간은 다른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양당이 입지를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굉장히 좁다. 그러면 제3정당이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네. 혹은 자금에서 그러니까 물리적 자원에서 현저하게 열세이기 때문에 뭔가 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리더가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전신을 보면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네. 약진할 수 있었던 게 안철수 리더십에 대한 이제 그 뭐죠 이제 국민적인 네. 지지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호남의 일당 독점을 깨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명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3의 길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비전이 있었어요. 이 삼박자가 맞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네. 거고 사실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제가 볼 땐 바른미래당이라고 네. 생각 들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그렇고 한국당 전당대회도 그렇고 전당대회를 하기만 하면 바른미래당 통합 얘기는 반드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고 이상의 정체성도 확인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 3정당은 특히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안철수, 유승민의 동거 리더십도 네. 상당히 불안정하고 네. 절대 시너지가 아니라 네. 한쪽이 이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정당, 특히 네. 군소 정당이라면 네. 다음 총선에서는 원외 정당으로 밀려날 좀 가능성이 네. 크겠다라고 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이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은 고사하고 진짜 보수라는 그 자기 정체성,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데도 지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는 이제 대북 이슈와 그리고 네. 내년 총선 준비 과정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정치 경제에서 큰 그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새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 혁신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